전두환 대통령 5 공화국 시절 외교 문서,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비밀 문서가 30년이면 30년. 네. 30년이 지났으니까 예. 드디어 공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가 30년마다 공개되나요? 일단 외교 기밀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예. 지금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30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서가 이 기밀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도 30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죠.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 80년대 5 공화국 시절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 얘기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김일성 북한 주석이 퇴진할 뜻을 내비쳤고 네. 퇴진을 하면 전쟁이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들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 예.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5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1984년도 자료가 지금 올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84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체코라든지 아마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김일성이 퇴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전해 듣고 이 정부가 만약에 맞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퇴진하게 되면 예. 결국 이제 아들인 김정일이 실권을 잡게 될 터인데 예. 이 김정일이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느냐, 또 거기서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걸 좀 정부에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거 지금 오늘 이번에 공개된 것은 외교 문서입니다. 네. 우리 외교 문서 말고도 우리 옛날 안기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종류의 이제 기밀 문서가 있고 다만 이 외교 문서니까 외교관들 등등등 얘기인데 이 84년이면 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원수를 갖다가 시해하기 위해서 빵! 17명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분위기는 당시 정호영 3군 사령관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당장가 때려 엎자 그랬어요. 북한을. 북한하고 전쟁하자? 하자 그런 분위기였고 마침 보니까 분위기 우리 내부에도 온건파 저쪽에도 온건파 다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김일성이 이미 그다음에 1980년 81년이면 김정일이 예. 확실한 후계자로 자리를 굳힙니다. 예. 굳힌 상태에서 만약 김일성이 그 당시 이제 72살인데 퇴진하고 만약 김정일 젊은 김정일이 집권하게 되었을 경우는 이른바 맹동주의에 치우치고 또 우리도 보면 당시 젊은 장군들 사단장들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한번 누가 세게 한번 붙어볼까? 이쯤 예. 되면은 전쟁 날 수 있다. 이건 뭐냐니까 이 김일성이 퇴진하면 전쟁 난다. 84년이면 우리나라 군부 내에서도 저 북한 저 도저히 버릇 안 되겠다. 한번 진짜 혼쭐을 내야겠다. 그 당시 대한민국 장군들의 기본적 생각이 뭐였냐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시해 공격은 그건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국제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시해하기 위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건 선전포고고 우리는 응당. 북한을 칠 수 있다.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이 달려와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군부 그 핵심 인사들한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전두환 대통령한테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전두환 대통령 오죽하면은 일선 사단장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필요하면 내가 단추 누른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84년 그 무렵이었다. 예. 그러니까 외교관들 입장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김일성이 이선 퇴진하고 김정일이 나왔다. 이건 진짜 남북한이 한판 시원하게 한번 붙었어요. 근데 북한에 핵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그 거죠. 당시에 보니까 김일성이 퇴진을 하고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면 우리 정부가 성명을 내려고 성명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준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보시죠. 김일성이 퇴임하면 김일성 일가의 가게, 저게 소위 말하는 백두산 혈통이라는 건 조작된 것이고 후계자 김정일은 무자비한 대남 동아를 주모했던 인물로 또 도발하면 우리도 보고 있지 않겠다. 김정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네요. 김정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던 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83년에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일관되게 아웅산 폭탄 테러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한 명의 생존자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었는.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김정일이 지시받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 김정일이 81년 2년에 후계자로 확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한번 남조선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강경한 이른바 모험을 건 것이 아웅산 폭탄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상당 부분, 그다음 91년이 되면요,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예. 91년이 되면 그다음 무슨 이제 이 인민군 최고 사령관 직위까지 이어받거든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83년 4년까지만 해도 군권은 김정일 아버지인 김일성이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나머지 당, 정 모든 것은 아들인 김정일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김정이 저 믿지 못할 사람이다. 지금 요즘 마치 그랬네요. 우리가 예. 이제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얘기도 좀 흥미있게 봤는데 전두환 정권이 일본의 왕에게 유감 표시해라, 사과 요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만난다.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 아닙니까? 성과죠. 근데 그게 아마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처음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처음 방문, 방문이죠. 국빈 예. 방문, 첫 방문이에요. 예, 첫 국빈 방문을 해서 아마 거기에 걸맞는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왕이 적정하게 이제 사죄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거다.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당시에 일본에 미국을 하면서 한번 들른 적은 있어요. 예, 군복 입고 예. 한번 들른 적은 있으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저 일본을 갖다 공식 방문한 국빈 방문한 건 이거 처음이고 마침 그때 한미일이 굉장히 아마 역대 최고로 가장 좋았던 분위기입니다. 전두환,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예. 세 분 다가 극보수죠. 사실은 이 보수 트라이앵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쪽 정부 사이드는 얘기가 잘 되는데 한일 간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미국도 좀 거중 조정하면서 한번 일본 방문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나카소네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 가면서 내가 그러면 대통령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일왕을 만나야 되는데 일왕한테 아무런 내가 과거사에 대한 해명 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흡해요. 사실은. 미흡하지만 어차피 미흡하지만은 예,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보면 우리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왕을 갖다 천왕, 덴노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배 툭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즉 천왕폐하 만세를 갖다가 불렀던 그야말로 현인신이라고 그랬어요. 일왕을 갖다가 예.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렀던 그 일왕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지난 35년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완곡하나마 그래서 예. 유감을 표명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외교에 그래서 능력을 보여줬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절차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을 초대한 만찬 자리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평가는 좀 안 돼 있고 우리 속에 기쳐져 있기는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에 천하의 성의를 보였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비록 군사 독재 정권이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노태우 정부의 가장 외교 성과 뭡니까? 북방 정책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북방 수교. 정책에서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 43개 국가랑 수교를 갖다 맺었고 특히 북한하고도 보면 5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보면은 최고위급 회담하면서 기본하겠습니다. 결국은 보면 남북 기본서 채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을 노태우 정부 때 했어요. 노태우 정부 91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합니다. 그런 것 그때 유엔 동시 가입했으니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8년째 사무총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5060에서 외교,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 주목해 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북한이 광주항쟁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에 전달하려고 했다. 몇십 년 전에 정 입장이 반대가 돼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 보고서 북한에 문제가 많다고 하듯이 북한이 유엔 쪽에다가 남한 인권에 문제가 많다. 광주항쟁을 바라면서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당시 광주 우리 민주화 운동 당시에 우리는 그때 우리 국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지만은 외국에서는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특파원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다 타전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이나 또 남한이나 공이다 보면 유엔의 observer 자격이었습니다. 정식 회원국이 아니에요. 예. observer 자격이죠. 북한 입장에선 봐라 남조선 아이들 하는 거 봐라. 저 보면 참혹하게 인권 탄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막았죠. 이게 당시 보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가입을 그 당시 안 했었는데 유엔의 CCPR 거기에 정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서 최초 보고서 내용에 저희 광주항쟁을 넣은 거예요. 일본의 이제 그 세카이라는 월간지에서 보도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학살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고 이 부분이 이제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제 토론이 되려고 하니까 저희 나라 측은 정식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식 접촉을 해서 이걸 막을 수 없었고 해서 이제 사이드로 저희 나라 영국이나 독일 베네수엘라 이 각각 나라를 따로 접촉해서 결국 공개 토론하는 것 자체는 막았습니다. 매우 생소합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니 남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냈다라고 하니까 상전백해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에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 대사가 미국 방송에 동시 출연할 뻔했는데 예.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고 북한 대사의 미국 방송 출연을
우리가 공작을 해서 막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저기 MBC 아마 나이틀 뉴스인가요? 거기 아마 브래들리 기자인가가 저기 지금 북한의 한모 대사하고 이름은 지금 정확히 네. 생각 이 남한의 이 이제 우리 쪽의 김경원 대사하고를 동시에 방송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다이다이로 지금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초청 토론회를 예, 하자라고. 북한 남한 예. 대사가, 예. 근데 이제 그게 1984년이고 아까 저 3번 항목에서 보듯이 이제 어느 국가가 도대체 인권 침해 국가냐. 근데 사실은 광주 이 항쟁에 대한 진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예.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요로의 방법을 써서 결국 그 방송이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내용이 그 외교 비서에 들어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죠. 이 당시 보면 광주 비극에 보면 그 당시 원흉이 누구였습니까? 저 80년 중반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보안사령관 때 신군부의 리더는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요. 장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공 정권에서는 진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들었던 것이고 여기에 나온 아까 말씀하셨던 김경원 대사랑 한판 붙어보자 하고 나왔던 게 한시의 대사입니다. 주위엔 한시의, 대사인데 예. 한시의 대사는 85년부터 남쪽에는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 북한에는 전 유엔 대사 보면 한시의 대사가 보면 남북 비밀 접촉의 하트라인으로 무려 6년 예. 반을 갖다가 42차례 대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이런 등등의 밑바닥을 까니까 어쨌든 한시의 대사는 84년에는 한판 못 겨뤘어도 85년부터는 당시 박철원 특보, 박철원 정무장관, 박철원 체육청소년부 장관하고 한 6년 반에 걸쳐서 어떤 밀사라고 하나요? 특사라고 하나요? 밀사하겠죠. 밀사, 예. 하트라인으로 역할을 했던 예, 한 마지막 역사가 얘기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쓴 책이 서점에서 몇 권 팔렸는지도 매일매일 체크했다. 그 정도로 우리 서점이 감시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미국 서점. 서점. 아, 미국 서점에. 예. 미국 서점. 그러니까 국내 서점이 당연히 보고가 될 텐데 미국 서점까지 통제할 정도로 감시가 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한국 내에서 연금돼 있다가 미국으로 예. 갔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강연 활동을 한다든지 또 책을 판다든지 아니면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외교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가 됐고 심지어는 책이 몇 부가 팔렸는지 또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할 때 교포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예. 누구누구가 박수를 크게 치더라 이런 내용까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해서 김대중 당시 지도자죠. 네. 김대중 지도자에 대해서 박수를 누가 열심히 쳤는지 네. 알죠. 예. 이런 거죠. 보면 1980년에 이제 5.18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는 그 당시에는요. 일단 보면 사형선고를 받잖아요. 내란 음모로 사형선고 한 2년 동안 보면 머리 빡빡 깎고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82년 말인가 저 미국으로 일단 보냅니다. 보낼 때 미국에 보내면서 이제 각서도 받고 네. 예. 사실 각서 받아요 신군부에서. 네, 그래서 정치활동 안 하겠다. 정치활동 안 하겠다. 각서 받고 그 바람에 한 10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바꿔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0,000달러 이상 못 갖고 나가잖아요. 예. 10만 달러 이상은 갖고 나갈 수도 배려를 해주는데 그 대신 미국에 가 있는 뉴욕에 특히 뉴욕에 계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뉴욕에 보면은 그 영사관은 미래 보면 그 옛날 중정 안기부 예, 공사들이 있어요. 중앙정보부. 예. 중정이나 안기부 공사들이 24시간 워치하는 거죠. 워치해서 실제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던 이종희 씨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분이 주로 라이드를 줬고 그 라이드 주면은 차 이제 운전은, 예. 라이드 주면 이종희 씨 행적이 어떻다. 그때만 해도 아직 박지원 의원은 사실 전경환 씨 쪽이었기 때문에 그 감시 대상이 아니었고 이종희 씨가 주로 워치가 됐고 근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86년인가 들어오실 때까지 85년까지 사실 국정 안기부에서 24시간을 갖다 샅샅이 보면 워치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 그 책 예. 이름이 민족의 한을 안고라는 책이고요. 옥중서원집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책 판매량까지 세서 그래서 판매량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뭐 북한이 독재국가에서 알고 있었고 우리도 30년 전에는 참 요즘에 북한을 보는 듯한 뭐 그런 아니 근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최근에 그 스노든이 한번 그 스스로 폭로한 거 보세요. 그렇죠. 미국에서 보면 NSA라든가 CIA가 하는 짓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24시간 보면 야당 보면 동향 파악하고 세계 예, 상대 국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동향 예. 파악하고 아니, 심지어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쓰는 핸드폰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도청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작년인가 저 독일 유럽은 수상- 세계 지도자가 다 자료를 도청하고 예. 있지 아,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의 예. 그 핸드폰까지도 도청하는 것이 NSA예요. 그래서 미국이 결코 우리의 어떤 든든한 우방이나 선이라고 지레 단정한 건 그거는 아니다. 입장이 다른 게 다양할 수